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한 경술국치 이후부터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6년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온 미나미 지로 때부터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화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죠. 이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여러 침략전쟁에 조선인들을 투입시켜 총알바지로 써먹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말살이라고 해서 조선인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바로 한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강화시키고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상은 같다는 등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해 가르쳤고 나중에는 신사참배까지 강요했죠. 거기다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에 적용했고 그렇게 사람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되기 시작했으며 강제징용되어 노동 착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 개명시키는 일명 창씨개명을 하기 시작했죠. 창씨는 성을 일본식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었고 개명이란 기존에 있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조선인의 혈통에 대한 관념을 흐트려 놓는 동시에 민족성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를 시키기 위해 강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조선인의 몸도 마음도 황국신민이 되게 하여 모조리 전쟁이나 노동에 동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사실 광복이 되기까지 조선인의 호적과 일본인의 호적은 별도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창씨개명을 한 첫 번째 조선인은 정미칠적 중 한 명인 민족반역자 송병준이라고 하죠. 어쨌든 일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강요에 조선인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나타내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죠. 그러다 보니 1939년 11월부터 1940년 5월까지 창씨개명을 신고한 조선인은 전체의 약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되지도 않는 명분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권장했는데도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자 총독부에서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창씨개명을 하라고 강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그래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죠.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고 진급이나 진학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선생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생을 혼내고 구타하고 조롱했죠. 그러자 버티지 못한 학생들이 부모에게 창씨개명을 하자고 요구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국민이나 불령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려 경찰이 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미행했으며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은커녕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해고시켜버렸는데 만약 창씨개명을 한 후에는 다시 복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창씨개명이 되어 있지 않은 화물이나 우편물 등은 발송을 거부했고 즉시 반송 조치되었으며 그들은 기차도 배도 탈 수 없었죠.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 등의 배급에서도 제외가 되었고 노무나 징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씨개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질 만큼 철저하게 강요했죠. 이렇게까지 불이익을 줘놓고 일본은 창씨개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며 강요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자행된 강압적인 일본에 의해 결국 1941년 연말까지 전체의 약 81%나 되는 조선인들이 창씨개명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진지하게 창씨개명을 한 사람은 매우 적은 수였는데요. 오히려 일본을 향한 온갖 비웃음과 조롱, 풍자를 섞어 일본식 이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경상남도 동래읍에 사는 한 50대 남성은 개땡땡이라는 뜻의 이누노코라는 새로운 일본식 성을 만들어 신청을 했는데 왜 이런 성을 만들었냐고 담당 공무원이 묻자 그는 조선인은 성씨를 바꾸면 개땡땡, 소땡땡으로 불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똥이나 처먹어라 라는 의미로 이누쿠소 구라에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했는데 총독부로부터 퇴짜를 맞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누코 구마소라는 단군의 자손이 직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승인이 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병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농을 붙여 전농병아라고 신고했는데요. 이를 일본어식으로 읽으면 덴노헤이카였고 이는 천황폐하의 발음인 텐노헤이카와 너무 흡사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총독부의 퇴짜를 맞게 되었죠. 이와 비슷하게 어떤 고등학생은 쇼와 천황의 이름인 미치노미야 히로히토로 개명을 하려고 하자 신성모독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도 합니다. 당시 한국어 미치노미야와 발음이 비슷해서 창씨개명 당시 조선인들이 조롱삼아 자주 사용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런 가족을 몰살시키려는 남자라는 뜻의 덴노조쿠 미나보로시로와 쇼와 일왕을 멸망시킬 남자라는 뜻인 쇼와 보타로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해도 되냐고 조선 총독부로 엽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롱은 천황뿐만 아니라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를 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지로는 둘째 아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의 형이다라는 뜻으로 첫째 아들을 뜻하는 미나미 타로로 창씨 개명하려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역시 총독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 신불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일본식 이름을 구로다 규이치라고 지었는데요. 이 글자들을 세로로 쓰면 축생이라는 글자가 되었고, 이는 바로 칙쇼, 빌어먹을 개땡땡이라는 뜻의 일본어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 퇴짜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불출은 두 번째 이름으로 강원야원이라고 지었는데, 이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에하라노하라였죠. 이는 한국어 에헤라노하라와 발음이 비슷해 역시 일본을 조롱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인이던 이영철은 창씨를 한국어의 어순인 가나다로 짓기도 했죠.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전체가 같은 성과 같은 이름으로 신청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름이 같다면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일제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성의 없이 대충 지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청산백수라든지 산천초목이라고 지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이처럼 당시 조선인들은 하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끈질기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타협한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요. 바로 원래 성을 그대로 살리고 창씨를 한 경우이죠. 경상남도 양산군에 살던 어미섭이라는 사람은 이름 끝에 야자만 붙여 어미섭야라로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성을 엄에서 어미로 바꾼 것인데 새로 일본식 성을 만들라는 창씨의 반항과 조롱을 동시에 한 것이었죠. 또한 본래 김씨였다라는 의미로 성을 김본, 김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광주 김씨는 김광, 강릉 김씨는 김강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도가 가문은 문중회의를 열어 창씨를 한 다음 가문 전체가 그 성씨를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죠. 하지만 창씨 개명을 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이에 항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퇴계 이왕의 후손인 이영구라는 인물과 전남 곡성군의 유건영이라는 인물은 창씨 개명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전북 고창에 살던 설진영이라는 사람은 창씨하지 않으면 자녀가 학교에서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투신살했다고 합니다. 창씨 개명을 거부하고 비방하다가 체포된 사람도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이없는 점은 바로 일본인들도 거세게 창씨 개명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선 총독부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조선인들이 일본식 이름을 쓰게 되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친일파에게는 굳이 창씨 개명을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에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었던 데다가 창씨 개명을 자신들은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친일파들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민족어문 말살 정책과 함께 이 창씨 개명은 일제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죠. 창씨를 했다 하더라도 혈통과 가문을 지키려는 의지가 굳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씨 개명의 피해는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는데요. 바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인으로 잡혀간 조선인들이나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러 곳에 강제징용되어 노동 착취를 당한 조선인들의 명단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이름들이 모두 창씨 개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선언되자 조선인들은 곧바로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한국 이름을 적극적으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46년 10월 23일에는 창씨와 개명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던 호적도 모두 무효화되었죠. 그리고 하는 방법을 몰라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각 기관들이 알아서 원래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1947년 말까지 이름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나중에는 창씨 개명된 이름이 완전히 복구되었죠. 일제강점기를 내가 겪었다면 일제에 저항할 수 있었겠나 생각했을 때 저는 겁이 많아서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알게 모르게 끝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우리 조상들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죠. 한민족의 성과 이름을 모두 바꿔 민족성을 말살시키려 했던 창씨 개명과 일본의 이런 행태를 조롱하고 풍자하며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던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91년 3월 3일 LA의 210번 고속도로에서는 한 대의 흰색 자동차와 경찰차 간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추격전 끝에 결국 그 차를 멈추게 한 LA 경찰은 범인을 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로드니 킹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로드니 킹이 마약에 취해 매우 거칠게 굴었다면서 그에게 엄청난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문제는 또 있었으니 로드니 킹은 흑인이었고 경찰들은 모두 백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드니 킹이 체포되고 나서 마약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경찰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흑인들이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하자 그를 구타한 경찰 4명은 기소되고 말았죠. 이렇게 경찰 4명이 처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경찰들이 재판받는 곳을 흑인들이 많은 LA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고 1992년 2월 재판을 할 때도 배심원 12명 중 10명이 백인이었으며 1명은 아시아계, 마지막 1명은 히스패닉으로 배정했던 것이죠. 당시 아시아와 히스패닉보다 인구가 많았던 흑인을 배심원으로 1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고 1992년 4월 29일 기소된 경찰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 결정이 나버렸죠. 그들의 무죄 판결 소식은 TV와 라디오의 전파를 타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LA에 살던 분노한 흑인들은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점점 폭동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화염병에 가게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어떤 가게에서는 약탈이 자행되었으며 이에 자신의 가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총격전이 벌어져 죽고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나가는 차를 세운 뒤 운전자를 구타하기까지 했지만 경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으며 분노한 흑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폭동의 규모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흑인에 더해 히스패닉 갱단까지 폭동에 합세하며 경찰들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들의 통제되지 않은 약탈과 방화는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코리아타운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코리아타운의 수많은 가게가 완전히 털렸고 곳곳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본 한인들은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은 출동하지 않았죠. 당시 경찰들은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백인 거주 지역이던 비버리 힐즈, 할리우드로 총출동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았지만 코리아타운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은 자연스럽게 코리아타운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코리아타운 총포상 점주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위에는 경찰차가 4대나 있었는데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경찰들은 죄다 도망쳤다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그러자 의지의 한국인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타운과 우리들의 가게는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며 자경단을 결성한 것이죠. 한인들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온 군필자라 총기를 다룰 줄 알았고 어떤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자동차를 방어용으로 쓰고 바리케이트를 친 뒤 총기와 탄약을 들고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24시간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는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해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필요에 따라선 폭도들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죠. 거기다가 당시 한인 라디오 채널인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는 한인들에게 제보를 받았고 어느 지역에 폭도들이 나타나면 그곳으로 지원군을 보내 도와주라는 식으로 중개소와 폭동 피해 대책본부 역할을 자처했으며 이에 한인 자경단은 라디오에서 알려주는 곳으로 지원을 나가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옥상에서 총을 쏴가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한인들의 모습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약탈을 하러 갈 이유가 없었던 폭도들은 한인들이 지키는 곳은 알아서 피해가기 시작했고 LA 경찰들도 막지 못한 폭도들에게서 목숨과 재산을 스스로 지켰던 것이죠. 그러자 지붕 위에 한국인이라는 뜻으로 루프 코리안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불 끌어가는 소방차에까지 총질을 해대던 폭도들에게서 한인 자경단이 소방차와 소방관들을 지켜주기도 했는데 이에 당시 경찰과 소방관들은 한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한인들 간에 서로 폭도로 착각하고 오인 사격을 해버린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인 청년단 소속이었던 당시 19살 이재성 군이 총에 맞아 사망해 유일한 한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은 사실 경찰들은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2일 전인 4월 27일부터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경찰들을 후퇴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빨리 흑인 폭동을 진압해버리면 더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약탈도 좀 하고 마구 날뛰고 나서 과열된 분위기가 좀 식으면 그때 진압하기로 했기 때문에 백인 거주지역과 흑인 거주지역 중간에 위치해 있던 코리아타운이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코리아타운이 큰 피해를 입은 건 당시 한인들과 흑인들과의 갈등도 한몫했었는데요. 바로 한인이 운영하는 일부의 가게에서 흑인 손님들을 차별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인 가게에서 흑인들은 아예 직원으로 써주지도 않았으며 흑인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자 흑인 래퍼들은 한인들을 욕하는 곡을 썼을 정도로 한인과 흑인 간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한인 이민자이던 두 순자가
흑인 나타샤 할린스를 죽인 사건을 수많은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며 한인들에 대한 흑인들의 증오심과 공격심을 부추긴 것도 한몫했던 것입니다. 또한 몇몇 정치인들은 한인들이 흑인 상권을 침해했다고까지 했으니 마치 백인들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를 모두 한인에게 돌리려는 것 같았죠. 그렇게 폭동은 그치질 않고 수일간 다른 지역에까지 계속해서 번져나갔는데요. 결국 부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육군, 해병, 특수부대, FBI까지 투입해 4월 29일에 시작된 이 폭동은 6일 만인 5월 4일에 진압되었습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 당시 일어난 전체 피해액이 7억 달러에 달했는데 주요 타깃이 되었던 코리아타운의 피해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전체 피해의 반 이상이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했던 것인데요. 한인의 점포 2,300여 곳이 손실되거나 약탈, 불에 타버렸고 다행히 피해를 받지 않은 곳도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밖에 되지 않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전염병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피부색이나 인종으로 차별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1992년 LA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17년 조선의 왕태종은 죄인들이 섬으로 도망쳐서 잡기가 어렵고 섬에 사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유와 계속되는 왜구들의 울릉도 약탈로 인해서 섬에 사는 백성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여러 섬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 왔어야 했죠. 그리고 먼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로 울릉도에 조선인이 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되자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드나들며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14년 광해군은 울릉도 독도에 일본인들이 와서 조업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조업을 계속했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1693년 오중추라는 사람의 산호비였던 안윤복은 부산 좌천리에 살고 있었는데 외관을 들락날락했던 탓인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는 와중에 일본인들이 탄 배가 울릉도 해안가에 들어오더니 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안윤복은 니들은 뭔데 우리나라 땅에 함부로 들어왔냐? 라며 호통을 치니 일본인들은 여기가 무슨 조선 땅이냐? 우리는 쇼군에게 받은 어업 허가증이 있다. 라며 반박했죠. 이렇게 서로 싸우다 일본인들은 갑자기 조선인들에게 달려들었는데 박어든이라는 조선인을 납치해 자신들의 배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안윤복은 박어든을 구하기 위해 일본인들의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둘을 태운 채 출발을 해버렸고 그대로 일본으로 납치되었죠. 하지만 한성깔하던 안윤복은 잡혀간 일본 관리들의 앞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인데 너희가 불법으로 조업했으면서 왜 우리를 납치하냐? 라고 하며 쌩 난리를 쳤죠. 안윤복이 얼마나 크게 난리를 쳤으면 그 기계에 깜짝 놀란 일본의 관리들은 안윤복이라는 자는 매우 성격이 거칠고 포악한 자라고 기록해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노비 주제에 너무 세게 나오니까 당황한 일본의 도토리번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인 에도막부에 울릉도가 어느 나라의 관할인지 물었는데 에도막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다. 울릉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는 가문들은 일본 해안으로 어장을 옮기고 일본인이 다시는 울릉도 근처로 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답변서를 도토리번에 보냈죠. 그 답변서를 받은 안윤복은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가는 도중 대마도주가 안윤복을 또다시 납치해 고문을 하고 답변서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표류한 조선인 어부를 구했다며 안윤복을 풀어주면서 조선 어부들이 일본 땅인 다케시마에 함부로 들어와 조업을 하는 일이 잦으니 조선 정부에서는 그걸 막아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선 조정은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숙종은 진상조사를 해보라며 명하게 되었죠. 조선 정부에서는 진상 파악을 위해 어부들에게 조업을 어디로 나갔었냐고 물었는데 듣고 보니 그들이 조업을 나간 곳은 엄연히 조선의 땅이었던 울릉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에 우리는 어민들에게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땅인 울릉도에도 못 가게 하는데 너네 땅까지 가게 하겠냐? 라고 서신을 보냈고 이에 일본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인데 왜 울릉도라고 하냐? 울릉도에 지명을 지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숙종은 이에 울릉도는 우리 땅이니 절대 못 지은다고 하며
안용복은 우리 땅에서 조업을 하다 불법으로 일본에 납치가 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되었죠.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외인들은 울릉이란 명칭은 숨기고서 다만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한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 우리나라에 회답하는 말을 얻어 이내 점거할 계책을 삼으려고 했으니 우리나라에 회답하는 서계에 반드시 울릉이란 명칭을 거론한 것은 그 땅이 본디 우리나라 땅임을 밝히기 위해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납치되었던 안용복은 조선에서 내린 해금 정책을 어기고 울릉도에 다녀왔으며 양국 간의 마찰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2년형을 받았죠. 산호비 안용복이 일본에 납치된 후에 보인 기계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울릉도 독도가 누구 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년형을 살고 나온 안용복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울릉도와 독도로 진짜 일본인들이 안 오는지 감시를 하러 가자고 했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고 다음날 새벽에 독도로 출발한 안용복은 독도 해변가에서 일본 어부들이 가마솥을 벌려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던 모습을 보았고 그대로 달려가 가마솥을 엎어버리고 일본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쫓아냈죠. 그리고 돌아가는 일본인들의 배를 뒤쫓으며 스스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조선의 관복과 갓을 써 조선에서 온 관리인 척했고 스스로를 울릉우산 양도감세장이라 칭하며 나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일본의 호키로 건너간 안용복은 호키의 관리에게 조선 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인의 불법 출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에 1969년 1월 28일 에도 막부에서는 울릉도 도외 금지령을 내리면서 그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일을 한난 노비 신분이었던 안용복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에게 조정에서는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신문을 했는데 관리 사칭에 또 한 번 불법 도회를 한 죄로 안용복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조정 대신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니 사형은 너무했다며 가혹한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숙종에게 주청을 드렸고 그래서 다행히 사형 대신 유배형으로 감형을 받았죠. 그 뒤로 안용복은 어디로 유배를 갔는지 유배 후의 삶은 어떠했으며 언제 어디서 뭘 하다 사망했는지 등의 기록은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안용복 사건 이후 숙종은 3년에 한 번씩은 울릉도 인근을 관리하도록 명했고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 대한 감시와 감찰이 강화되었죠.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안용복을 극찬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안용복은 영웅호걸이라고 생각한다. 미천한 군졸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강적에 대항하였다. 외인들의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이는 뛰어난 업적으로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상을 내리기는커녕 형벌을 내리고 나중에는 유배를 보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울릉도를 한번 빼앗기면 이것은 대마도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니 앞으로의 재앙을 이루 말하겠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조선시대에는 울릉도를 울릉도나 우릉도 또는 무릉도라고 불렀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불렀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은 두 개의 섬이다. 동해바다 중간에 있고 두 섬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날씨가 좋을 때만 보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 주위의 섬들은 흐린 날이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다 잘 보이지만 독도만이 울릉도에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보이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수호 기공불멸이라는 휘호를 남기며 그에게 장군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동상과 안용복 장군 충원비 그리고 추모 사당이 있으며 그의 고향인 부산 수영구에는 수강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작은 섬이라며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인 유일하게 그 섬을 지켜낸 안용복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